정민과 거지 처녀 고려시대. 강원도 한적한 산골 마을에 정민이라는 총각머슴이 살고 있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남아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몸을 의탁하며 살았다. 정민은 천성이 착하여 남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성실히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게 보였고 머슴살이를 하는 그의 처지가 고생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마을 처녀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민의 나이가 30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 낮에는 어김없이 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정민은 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지게를 세워놓고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쉬었다. 정고가 되자 주인집에서 마련해준 소박한 주먹밥을 꺼내 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길을 지나다 정민 옆에 잠시 앉는 것이었다. 정민은 주먹밥을 몇 숟가락 뜯어 말고 옆에 앉은 노인이 신경 쓰여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을 3분의 1쯤 먹다 멈추고 노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노인장, 혹시 끼니를 드셨는지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배고프지 않으니 걱정 말게. 정민은 자신의 주먹밥을 내밀며 권했다. 노인은 처음엔 사양했으나 정민이 계속 권하자 결국 주먹밥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은 정민에게 사는 형편을 물었다. 30에 가까운 나이에 아직 혼인을 하지 못했다는 말에 노인은 다시 아버지가 계신지 물었다. 20해 전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민의 대답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여보게, 오늘 자네 덕에 이 늙은이가 끼니를 해결했으니 작은 보답을 하고 싶네.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적이 저 자리, 천진 앞이 5자 되는 곳에 선을 그어보게. 내 말대로 하면 머지않아 혼인할 기회가 찾아올 걸세. 노인은 나무 막대기로 땅 위에 선을 긋는 신용까지 하며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다. 노인장,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 자리는 산에 임자가 있는 곳이라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노인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장으로 하여 낙엽으로 덮으면 아무도 모를 걸세.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던 길을 갔다. 정민은 노인의 말이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노인의 말대로 천진 앞 5자 되는 곳을 찾아가 나뭇가지로 선을 그었다. 묘자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낙엽과 나뭇가지로 단단히 덮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말한 날짜가 다가오자 정민은 설렘과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약속한 날 저녁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실망한 정민은 허탈한 마음으로 주인집 사랑채 부엌에서 소죽을 끓였다. 그때 부엌 한쪽 구석에서 검은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온통 흙먼지가 묻은 채 옷은 여기저기 해진 여자 거지가 웅크리고 있었다. 정민은 잠시 온기를 느끼러 들어온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저녁밥을 먹으려는데 여자 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 밥을 먹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
정민은 자신의 밥그릇을 여자 거지에게 건넸다. 여자 거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을 받아 허겁지겁 비웠다. 밥을 다 먹은 후 정민은 조심스레 말했다. 이곳은 남정네들이 드나드는 사랑채 부엌이니 다른 곳으로 가주시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부엌에 들어서자 여자 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정민은 아침밥을 나누어 주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낮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여자 거지는 여전히 부엌 구석에 있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이 되면 꼭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당부하고 저녁밥을 나누어 먹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사랑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민이 혼인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렇게 정민과 거지 처녀가 밥을 나누어 먹기를 한 달 남짓 하였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정민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으나 거지 처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그녀가 더 나은 곳으로 갔겠거니 생각하며 사랑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 한쪽에 정갈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정민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 거지 처녀는 보따리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것이었다. 정민은 그 여인을 보고 놀라 방을 나가려 했으나 여인이 뒤따라 나오며 정민을 불렀다. 둘은 방에 마주 앉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저는 본디 개성의 대감 댁여식 소연이라 합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는 영모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관아로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명에 따라 수년간 거지 행사액으로 떠돌며 숨어 지냈습니다. 나으리께서 비천한 제 모습을 개의치 않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셨으니 부끄럽지만 부디 저를 낭군의 배필로 삼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정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으나 소연의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녀의 고운 모습에 마음이 끌려 배필로 맞이하기로 했다. 둘은 정한수를 떠놓고 조촐한 혼례를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며칠 뒤 정민이 거지 처녀와 혼인했다는 소문이 사랑채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마을로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부잣집 사랑채에 정민이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 집 주인 박대감이 그를 놀리려는 듯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장가를 갔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처자가 순방에서 꼬챙이로 지내는 거지라던데? 내 저택방 하나를 빌려줄 테니 방값으로 100냥만 내라 하게. 정민은 그런 큰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박대감이 자신을 놀린다고 여겼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아내 소연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소연은 담담히 듣더니 정민에게 다음 날 많은 사람 앞에서 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정민은 아내 말대로 다음 날 박대감의 집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받아냈다. 박대감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고 주위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로 했다. 정민이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오자 소연은 신기해하며 말했다. 낭군, 정말 돈이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받았으니 돈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텐데 어찌합니까? 정민은 걱정스레 물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낭군, 제가 집을 떠날 때 부모님께서 노자로 폐물을 챙겨주셨습니다. 수백 냥은 없어도 100냥쯤은 마련할 수 있으니 염려 마시옵소서. 다음 날 정민은
이웃 부잣집 사랑채에 들렀다. 어김없이 박대감이 사람들 앞에서 놀리며 말했다. 여보게, 방값 준비는 되었는가? 10냥이라도 있으면 내 천답 전답을 반값으로 넘기겠네? 주변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정민은 이 이야기를 소연에게 전했고 소연은 이번에도 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정민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계약서를 받아왔으며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다. 정민은 약속된 날 박대감의 집으로 가서 사람들의 웃음 속에 대감과 마주 앉았다 소연이 마련한 수백 냥의 돈을 눈앞에 내놓자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게, 농담으로 한 것을 어찌 진담으로 받았단 말인가.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이야. 정민은 담담히 답했다. 대감께서 계약서를 주셨으니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아니면 관의 이 일을 고하겠습니다. 주변은 침묵에 휩싸였고 박대감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 며칠 뒤 정민은 이제 머슴이 아닌 새 신랑으로 소연과 함께 부잣집 저택으로 들어갔다. 30마지기 전답도 넘겨받아 순식간에 어엿한 양반 행세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민을 머슴으로 여기며 갓을 망가뜨리고 도포를 끌어내리며 놀렸다. 하지만 소연이 매번 정갈한 갓과 도포를 준비하고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언행을 하도록 일렀다. 점차 정민의 모습이 변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조신히 대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소연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정민은 진사시험에 합격했다. 소연의 아버지 신분도 복원되어 관에 끌려갔던 어머니를 모셔와 정성을 다해 봉양했다. 집안은 번창하여 자손도 많아졌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정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에게 온정을 베풀어 큰 복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떤 처지에서도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작은 온정이라도 내밀 수 있다면 큰 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해진다. 못생긴 아내가 부지런하다. 옛날 고려의 어느 고을, 푸른 논과 울창한 산이 둘러싼 마을에 은별이라는 아리따운 처자가 살았사옵니다. 은별의 아비 강유진은 개성장터에서 포목과 잡화를 파는 상인으로 집안은 넉넉지 않았으나 성실히 장사를 이어갔사옵니다. 은별은 어린 나이에도 눈썰미가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하여 아비의 장사를 돕곤 했사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리. 은별이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사옵니다. 아비께서는 저녁 무렵에나 돌아오시니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사옵니다. 한 선비가 포목전으로 들어서며 말했사옵니다. 붓과 벼루를 사러 왔소. 어떤 붓이 좋겠소? 글씨를 쓰려 하니 먹이 잘 오르고 붓끝이 단단한 것이 좋겠소. 은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사옵니다. 이 붓은 단양의 토끼털로 만든 것으로 붓끝이 곱고 탄력이 좋아 초선화 해서에 알맞사옵니다. 그러며 벼루를 꺼내 보였사옵니다. 이 벼루는 문경에서 온 것으로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오래 마르지 않사옵니다. 직접 갈아보시면 아시겠사옵니다. 선비가 감탄하며 말했사옵니다. 어린 처자라더니 물건을 어찌 이리 잘하는고? 이 붓과 벼루를 주겠소. 값이 얼마냐? 은별이 미소 지으며 답했사옵니다. 붓이 3냥, 벼루가 2냥이니 합쳐 5냥이옵니다. 2개를 사셨으니 먹 하나를 더 드리겠사옵니다. 선비가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장사 수완이 제법이구나. 고맙소. 좋은 글 많이 쓰겠소. 은별은 당찬 성격에 총명함까지 갖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사옵니다. 허나 고려 말 왜구의 침략으로 전란이 닥치자 부모를 잃고 은별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사옵니다.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으려면 새벽부터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빨래를 해야 했사옵니다. 그렇게 남의 집 눈치를 보며 지내던 어느 날 최만석이라는 양반이 은별을 찾아왔사옵니다. 최만석은 얼마 전 아내를 잃고 외아들 성민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은별의 지혜로움을 익히 알고 그녀를 며느리로 맡고자 했사옵니다. 아버지, 어찌 하필 저를 그 집에 시집 보내려 하십니까? 성민이 불만스레 물었사옵니다. 최만석이 단호히 답했사옵니다. 이놈아, 나에게 필요한 안사람은 얼굴만 곱상한 여인이 아니야. 은별은 지혜롭고 살림도 야무지게 할 터이니 너 같은 철부지에게 딱 맞는 배필이란다. 성민은 어릴 적부터 연모하던 마을에 곱상한 규수, 현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사옵니다. 현아는 미모로 마을 총각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나 성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은별과 혼인하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현아와 비교하며 은별을 못마땅히 여기니 태도가 점점 삐딱해졌사옵니다. 서방님, 들어오셨사옵니까? 마침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고기 고기 부침개를 준비했사옵니다. 은별이 부드럽게 말했사옵니다. 성민이 퉁명스레 답했사옵니다. 괜히 집에 들어왔소. 당신 얼굴 보니 다시 나가고 싶구려. 은별이 담담히 물었사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사옵니다. 성민이 냉소하며 말했사옵니다. 못생긴 게 잘못이지 타고난 걸 어찌하란 말이오. 은별을 어여삐 여기던 시아버지 최만석이 세상을 뜨자 성민은 더 이상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은별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사옵니다. 하인들마저 은별을 은근히 깔보았사옵니다. 그럼에도 은별은 어린 서방에게 깍듯이 대하고 매일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리며 묵묵히 살림을 돌보았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별이 하인 철수에게 할 말이 있어 그를 찾았사옵니다. 다들 어디 갔는꼬? 철수 안에 있는가? 철수의 방을 찾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은별은 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아니, 설날에 들어온 육포와 약자의 선물이 어찌 철수방에 있는고? 곳간이 텅 빈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철수의 방 안에는 온갖 물건이 가득했사옵니다. 문갑을 여는 순간 값진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사옵니다. 시부모가 세상을 뜬 뒤 철수는 어린 주인을 속여 집안 물건을 빼돌려 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서던 철수가 은별을 보고 하얗게 질리며 머리를 조아려 싸웁니다.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순간 눈이 멀어 저지른 짓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별은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소. 허나 한 번 더 이런 짓을 하면 용서란 없을 것이니 명심하시오. 예, 마님.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사옵니다. 철수가 눈물로 애원했사옵니다. 그날 이후 은별은 집안 살림을 더욱 꼼꼼히 챙기며 물건의 드나들물 빠짐없이 확인했사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물건을 빼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은별 앞에서 한층 몸을 낮추었사옵니다.
자연이 다른 하인들도 은별을 존중하게 되었고 집안은 한동안 안정을 되찾았사옵니다. 허나 성민은 여전히 철이 없었사옵니다. 책임감은커녕 종일 밖으로 나돌며 집안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사옵니다. 혈기가 왕성한 나머지 여인을 볼 때마다 넋을 놓고 바라보곤 했사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철수는 속으로 음흉한 계략을 품기 시작했사옵니다. 어린 주인을 부추겨 은별을 내치려는 속셈이었사옵니다. 나으리, 저기 지나가는 여인 참 곱사옵니다. 철수가 성민을 부추겼사옵니다. 누구 말이냐? 성민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사옵니다. 저기 저 여인 말입니다. 제가 가서 나으리 마음을 전해드릴까요? 성민이 웃으며 답했사옵니다. 큰일 날 소리요. 집에 마누라 두고 어찌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란 말이요. 철수가 교활히 말했사옵니다. 마님 같은 여인이 여인 같아야지 말입니다. 그런 얼굴로 어찌 후사를 잇겠사옵니까? 예전에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길 이 집 마님은 성정이 사나워 자손을 잊지 못할 거라 하셨사옵니다. 성민이 놀라 물었사옵니다.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철수가 말을 꾸며냈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또 마님이 몰래 재산을 빼돌려 집안이 망할 거라 하셨죠. 요즘 마님이 곡간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도 수상쩍지 않사옵니까? 성민이 의심을 품으며 말했사옵니다. 살림을 맡은 사람이니 살펴보는 게 당연하지 않소? 철수가 교활히 덧붙였사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옵니다. 허나 아래 사람들이 마님이 돈을 따로 감춘다고 수군거리고 장부를 몰래 정리하는 걸 본 이도 있다 하옵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옵니다. 철수는 없는 말을 꾸며내며 성민의 의심을 부추겼사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민은 은별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사옵니다. 며칠 뒤 은별이 곡간 앞에서 장부를 넘기는 모습을 보고 괜히 심기가 불편해졌사옵니다. 뭘 그리 열심히 적고 있소? 성민이 퉁명스레 물었사옵니다. 은별이 담담히 답했사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기록해야 혼동이 없사옵니다. 성민이 날카롭게 말했사옵니다. 내 살림을 어찌 나보다 당신이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요. 혹시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니요. 은별이 섭섭한 얼굴로 답했사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가 뭘 감춘다는 것이옵니까? 못생겼다고 구박하더니 이제는 의심까지 하시는 겁니까? 한 번 의심이 싹 트자 성민의 눈에는 은별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수상쩍게 보였사옵니다. 이렇게 구박과 의심이 쌓이며 집안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은별과 성민의 다툼이 잦아지더니 끝내 성민은 은별에게 이별의 양을 쥐어주며 갈라서게 되었사옵니다. 은별은 갈 곳 없이 길을 떠나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한강 나루터에 이르렀사옵니다. 나루터에는 주막과 객주집이 즐비했는데 그중 한 주막에 들어서며 물었사옵니다. 빈 방이 있사옵니까? 주막에 높아 박씨 할머니가 은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안내했사옵니다. 잠시 후 시키지도 않은 밥상을 들고 와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사옵니다. 장사하고 남은 밥이라 버리기 아까워 가져왔소. 부담 갖지 말고 드시오. 친절한 박씨 할머니 덕에 은별은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한 구들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오니 주막 마루에는 이미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사옵니다.
주모,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밥이 안 나오느냐. 아침에 와서 점심때나 먹게 생겼구먼. 손님들이 투덜거려 싸웁니다. 박씨 할머니가 혼자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은별은 망설임 없이 나서 싸웁니다. 할머니, 부엌 좀 보겠사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고맙구나. 일하던 이가 갑자기 그만둬서 허둥대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은별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사옵니다. 손님 하나가 놀라며 말했사옵니다. 아니, 어찌 우리 나이를 꿰고 순서대로 음식을 내오느냐. 은별이 미소 지으며 답했사옵니다. 딱 보면 알지요? 눈썰미가 좀 있는 편이옵니다. 은별은 마치 오랜 주막 일을 한 사람처럼 손님들의 연배에 맞춰 음식을 내놓고 누가 무엇을 주문했는지 빠짐없이 기억했사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사옵니다.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박씨 할머니가 은별에게 다가가 말했사옵니다. 고맙구나. 덕분에 수월하게 끝냈어. 요령이 좋더구나. 손이 야무지고 일머리가 남다르구먼. 혹시 갈 곳이 있느냐? 얼굴 보니 어딘가 떠도는 신세 같구나. 은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사옵니다.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는 하옵니다. 갈 곳은 없사옵니다. 박씨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사옵니다.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상대했는데 척 보면 알지. 마침 일손이 부족하니 방 하나 내줄 테니 여기 머물며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품삯은 섭섭지 않게 쳐주마. 은별은 노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사옵니다. 바쁘게 손을 놀리다 보니 신세 한탄할 겨를조차 없었사옵니다. 마포나루는 사람과 물자가 몰려드는 곳으로 한양으로 오가는 백길의 중심지라 상인과 일꾼들이 끊이지 않았사옵니다.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소금과 생선이 이곳에서 날마다 오가며 값이 출렁였사옵니다. 은별은 주막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물건의 시세와 거래 동향을 자연스레 익혔사옵니다. 방 한쪽에 종이를 펴 물건값의 변화를 기록했는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깨우쳤사옵니다. 찾는 이가 많고 물건이 적으면 값이 뛰고 찾는 이가 적고 물건이 많으면 헐값이 되구나. 그러던 어느 날 태풍으로 경상돼서 올라오던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나루터에 전해졌사옵니다. 은별은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곡물과 제수용품을 사들였사옵니다. 며칠 뒤 추석이 다가오자 수요가 폭증하며 가격이 치솟았사옵니다. 한 상인이 주막으로 와 말했사옵니다. 주모, 그 곡물과 제수용품을 내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은별이 담담히 답했사옵니다. 사는 이가 값을 아는 법이지 파는 이가 어찌 알겠사옵니까? 얼마를 주시겠소? 100냥이면 어떻겠소? 은별이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그 값엔 차라리 내가 다 먹고 남기겠사옵니다. 그럼 300냥. 300냥도 똥값이요. 500냥을 주시면 드리겠사옵니다.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사옵니다. 좋소 500냥에 가져가리다. 그 후 은별은 종이에 눈을 돌렸사옵니다. 당시 고려 말기 과거 시험과 문서 작성, 서적 출판이 성행하며 종이 수요가 급증했사옵니다. 은별은 종이를 사들여 방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머지않아 종이 한 권 값이 백미 2말에서 7말로 뛰었사옵니다. 은별은 부지런히 물건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렸사옵니다. 몇 해가 흘러 은별은 제법 큰 돈을 굴리게 되었으나
여전히 주막 일을 성실히 했사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한 남자가 들어와 며칠 묵겠다고 했사옵니다. 음식을 나르던 은별은 순간 깜짝 놀랐사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성민이었사옵니다. 은별은 혹여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급히 방으로 들어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 연지를 칠했사옵니다. 눈 밑에 점까지 찍고 목소리를 가늘게 내며 나왔사옵니다. 성민은 은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사옵니다. 밤이 깊어 성민이 다른 손님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은별은 문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사옵니다. 성민의 행사액은 초라했고 이야기는 더욱 처량했사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참 어리석었소. 하인 철수의 농간에 소가 착한 안 사람을 내쫓고 가산을 돌보지 않은 채 기방을 드나들며 돈을 흥청망청 썼소. 성민이 말을 이어갔사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철수가 보이지 않았소. 나와 함께 온 철수 보지 못했소. 물으니 누군가 말하길 아까 나리를 이곳에 모시고 온 뒤 바로 나가던데요. 불빛 없는 길을 더듬으며 집에 돌아온 나는 기겁했소. 집안은 텅 비었고 문갑과 장롱은 파헤쳐져 엉망이었소. 집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들 어디 갔느냐 외쳤으나 아무도 없었소. 하인들은 노비 문서를 태우고 돈과 폐물, 금거 무기, 전답 문서까지 챙겨 도망간 것이었소. 빈집만 남았지 뭐여. 이를 듣던 한 사내가 물어싸옵니다. 그럼 도망친 하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요. 성민이 한숨을 쉬며 답했사옵니다. 그들을 찾으려 팔도 안 다녀본 곳이 없소. 허나 이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앞날을 도모하려 하오. 은별은 성민의 말을 엿들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과거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라한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사옵니다. 다음 날 밤 은별은 고기전을 부쳐 성민의 방으로 가져갔사옵니다. 마침 고기가 남아 부쳐왔사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성민은 평소 좋아하던 고기전을 보고 반가워하며 한입 베어 물었사옵니다. 허나 씹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사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옵니까? 은별이 조심스레 물었사옵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사옵니다. 매일 고기전을 만들어주던 내 마누라가 생각나서 그러오. 내가 철없이 못생겼다며 구박하고 하인의 농간에 소가 그녀를 의심했소. 늘 한결같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모르겠소. 친정 식구도 없던 그녀가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 성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은별은 크게 놀랐사옵니다. 순간의 감정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변화는 놀라울 따름이었사옵니다. 은별은 침착하려 애쓰며 말을 돌렸사옵니다. 그러시옵니까? 한양에 와서 하인 철수를 찾으러 온 것이옵니까? 성민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사옵니다. 이제 철수를 찾는 것이 아니오. 은별이 조용히 물었사옵니다. 그럼 누구를 찾으시옵니까? 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사옵니다. 철없던 시절 제가 내쫓은 제 마누라를 찾고 있사옵니다. 미워서 구박했던 그녀가 친정 식구도 없이 홀로 얼마나 외로웠을지 제가 혼자가 되어보니 그 심정을 알겠사옵니다. 제가 잘 대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는 기와집 한 채만 남았사옵니다. 그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사옵니다. 그녀가 저 때문에 고생했으니 제가 열심히 일해 먹여 살리고 싶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은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사옵니다. 성민이 정말로 철들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말뿐인지 알 수 없었기에 은별은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사옵니다. 아이고, 몇 년 동안 참 외로우셨겠사옵니다. 은별이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성민에게 다가갔사옵니다. 은별이 가까이 다가가자 성민은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머뭇거렸사옵니다. 이를 눈치챈 은별은 일부러 몸을 더 가까이 밀착시켰사옵니다. 그러며 부드럽게 말했사옵니다. 그러시지요. 은별은 부드러운 손길로 성민의 저고리 고름을 풀려 했사옵니다. 성민의 숨이 가빠지고 눈빛이 흔들렸으나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뒤로 물리며 말했사옵니다. 안 되겠소.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 주시옵소서. 밤이 깊었으니 주모께서도 방으로 돌아가 주무시옵소서. 성민은 과거 치마 두른 여인이라면 마누라 빼고 다 좋아하던 때와 달리 정말로 달라진 듯 보였사옵니다. 은별은 방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그간 모은 돈을 세어보니 은별의 재산은 10,000양을 훌쩍 넘었사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돈을 은괴로 바꾸어 부피를 줄이고 보따리를 단단히 쌌사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말하며 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작별 인사를 건넸사옵니다. 그 손님이 자네 서방이었단 말이요. 박씨 할머니가 놀라 물었사옵니다. 은별이 웃으며 답했사옵니다. 워낙 어리숙한 사람이라 제가 분을 바르고 점을 찍으니 알아보지도 못했사옵니다. 부부로 살 때도 못생겼다며 치워두고 보지 않았으니 그럴 법도 하옵니다. 그래도 젊어서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를 때 그랬던 것이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사옵니다. 박씨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사옵니다. 혹여 서방이 또 속을 썩이면 언제든 이리로 오거라. 친정처럼 꼭 와. 은별이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사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옵니다. 언니처럼 보살펴 주셔서 고마웠사옵니다. 헤어지니 섭섭하구나. 자네는 어디서든 잘 살 터이니 자식 낳고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라. 5년 만에 살던 마을로 돌아온 은별은 제일 먼저 시부모의 묘소를 찾아 절을 올렸사옵니다. 잠시 뒤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묘소 근처 큰 고목 아래 땅을 파고 응애가 담긴 보따리를 묻었사옵니다. 그리고 옷 보따리만 들고 집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빈집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음산했사옵니다. 바닥을 쓸고 문을 닫고 부뚜막에 불을 붙이자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아졌사옵니다. 잠시 뒤 성민이 집에 도착했는데 은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사옵니다.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그간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소. 이제 철들었으니 정말로 달라지겠소. 은별이 부드럽게 답했사옵니다. 서방님, 시방부터 다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지난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잘 살아보아요. 우리 합심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은별은 착실해진 성민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사옵니다. 성민은 은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존중했고 부지런히 일하며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사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고 비록 성민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고을의 아전으로 일하며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사옵니다. 그의 성실함은 자식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었사옵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힘으로 자리 잡아 훌륭히 자라 주었사옵니다. 은별 부부의 머리가 희끗해질 무렵
자식들은 이미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사옵니다. 은별이 환갑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성민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의 묘소 근처 고목으로 가서 땅을 파보게 했사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보따리에서 응애가 가득 쏟아지자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사옵니다. 어머니, 여기에 은고애가 묻혀있는 걸 어찌 아셨어요? 은별이 미소 지으며 답했사옵니다. 내가 묻어둔 것이니 알지. 너희 아버지가 젊을 적에는 지금과 사뭇 달랐단다. 고생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며 낭비가 심했지. 예쁜 것만 좋아해 나를 구박하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집을 떠나 있던 동안 장사를 해 이 돈을 모았단다. 그때 깨달았지. 젊을 때의 고생과 배움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도 적당히 모자란 환경에서 키우기로 했고 이 돈을 묻어둔 채 없는 척 살았단다. 덕분에 너희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배운 게 아니겠니? 성민과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은별의 깊은 뜻을 이해했사옵니다. 그들은 은괴로 곡식을 사들여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가르침과 의복을 베풀어 싸웁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곡식을 받아가며 은별 부부를 칭송해 싸웁니다. 그때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노인이 쌀을 받으려 앞으로 나서다 은별 부부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며 나동그라져 싸웁니다. 은별과 성민이 그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서 싸웁니다. 나으리, 마님, 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앞의 노인은 집안을 거덜내고 도망쳤던 철수였사옵니다. 성민이 분노하며 소리쳤사옵니다. 내 이놈을 당장 관에 신고해 곤장백대를 맞게 하리라. 빼돌린 재산을 어찌하고 이리 거지가 되었느냐. 철수가 땅에 엎드려 애원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도망칠 때 챙긴 것을 투전판에 끼었다가 죄다 잃고 쫓기는 신세로 살았사옵니다. 은별은 침착한 표정으로 철수에게 곡식을 가득 담은 바가지를 건넸사옵니다. 철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바가지를 받아 들었사옵니다. 성민이 펄쩍 뛰며 말했사옵니다. 임자, 뭐 하는 것이요? 이자가 우리 집을 거덜낸 죄를 생각하면 곤장 100대도 모자란 놈이요. 은별이 부드럽게 답했사옵니다. 저도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사옵니다. 허나 보시옵소서. 이미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사옵니까? 지난 일은 잊고 교훈만 기억하기로 했잖사옵니까? 성민은 은별의 뜻에 따르기로 했사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울며 은별이 준 곡식을 품에 안고 떠났사옵니다. 은별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오곤 했사옵니다. 매화골의 비극 고려 말기 개성에서 멀지 않은 매화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 최만석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그의 집은 초가 한 채와 썩은 논 몇 마지기뿐 늘 빚에 쫓기며 허덕이는 신세였사옵니다. 그 집에 어린 딸 은비가 있었으니 아직 14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사옵니다. 은비는 비록 가난했으나 마음만은 맑고 동생들을 위해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아이였사옵니다. 어느 날 최만석은 빚쟁이 양반 김도윤에게 붙잡혀 관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사옵니다. 김도윤은 차가운 눈으로 말했사옵니다. 만석이 너 빚을 언제 갚을 셈이냐. 쌀 한 섬과 비단 한 필로 빚을 청산했으니 내 딸 은비를 내게 주겠노라 하였지 않느냐. 최만석의 아내 박씨는 이를 듣고 통곡하며 반발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우리 은비를 어찌 사람 팔듯 넘기란 말입니까? 그건 시집 보내는 게 아니옵니다. 김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사옵니다. 시집이든 팔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은비가 가면 밥 굶을 일은 없을 터이니 내일 아침 내 하인 철민을 보내 은비를 데려가게 하겠노라. 더 말할 것 없으니 그리 알라. 다음 날 새벽 덩치 큰 하인 철민이 최만석의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더니 은비를 불렀사옵니다. 은비는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철민을 따라 길을 나섰사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은비를 보며 철민이 퉁명스레 말했사옵니다. 은비야, 그만 울어라. 네가 가면 동생들이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힘 좋고 부지런하니 네가 내 곁에 있으면 굶을 걱정은 없을 게다. 철민의 위로에 은비는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사옵니다. 그의 듬직한 모습이 어딘지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이옵니다. 철민은 과연 소문난 일꾼으로 논일이든 장작패기든 척척 해내는 자였사옵니다. 은비는 철민의 집에 시집와 밥 걱정 없이 살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그 기쁨도 잠시. 은비의 몸은 날로 야위어가고 눈 밑은 푸르게 멍들며 생기가 사라져 갔사옵니다. 어느 날 밤 은비가 지친 몸으로 방에 들어가려 하자 철민이 또다시 그녀를 붙잡았사옵니다. 은비야, 어찌 그리 일찍 잠을 자려 하느냐. 오늘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꾸나. 철민은 혈기왕성한 사내로 단 하루도 은비를 가만두지 않았사옵니다. 은비에게는 그 시간이 바위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었사옵니다. 허리와 엉치가 쑤시고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파 견딜 수 없었사옵니다. 밤새 시달리다 새벽녘이 되어 겨우 눈을 붙이려 하면 시어머니 이씨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이년아, 아직도 자빠져 있느냐? 어찌 그리 게으르단 말이냐? 얼른 나오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은비는 쇠죽을 쓰고 물을 길러 다니고 밥을 짓고 절구질을 하고 빨래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사옵니다. 그래도 일이 끝날 날은 없었사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악이 은비의 안색을 보고 걱정스레 말했사옵니다. 은비야, 어찌 그리 안색이 좋지 않느냐? 밤마다 철민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냐?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생고사리와 율무가 사내의 정욕을 누그러뜨린다 하더라. 당장 구해다가 반찬으로 내라. 은비는 그 말이 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밤마다 겪는 고통을 덜고 싶어 생고사리를 구해 반찬으로 올렸사옵니다. 철민은 그 반찬을 보며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이게 뭐냐? 또 생고사리냐? 은비야, 네가 이 나무를 좋아하는구나. 짭조름하니 참 맛있구나. 우리 색시는 어찌 이리 고운 짓만 하느냐. 철민은 은비를 위해 장터에서 새 집신을 사왔사옵니다. 은비야, 이 집신을 신어라. 이리 고운 신이 내게 잘 어울릴 게다. 은비는 집신을 받아 기뻤으나 그날 밤 철민은 더욱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사옵니다. 철민은 은비가 몸을 피하는 것을 어린 여인의 부끄러움이나 앙탈로 여겼사옵니다. 무지한 그는 여인의 고통을 알 리 없었사옵니다. 은비는 철민의 힘에 짓눌릴 때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사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며 몸을 추스르곤 했사옵니다. 몇 달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철민에게 시달린 은비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사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정신은 몽롱하고 눈앞이 흐려졌사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은비는 또다시 방에 들어가기 두려워졌사옵니다. 아이고, 엉치뼈가 쑤시는구나.
오늘은 저 왼수 같은 방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리라. 저 두꺼비 같은 사내를 피해 헛간으로 숨어야겠구나. 은비는 헛간으로 숨어들어 벼섬에 기대에 잠이 들었사옵니다. 철민은 은비를 찾으며 소리쳤사옵니다. 은비야, 어디 있느냐? 부뚜막에도 없고 대체 어디로 간 게야? 사방을 뒤지던 철민은 마침내 헛간에서 은비를 발견하고 억센 팔로 그녀를 안아 다시 그 방으로 데려갔사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비를 괴롭혔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정신을 차리며 생각했사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어젯밤 설거지를 마치고 헛간으로 숨었는데 어찌 또 이 왼수 같은 방에 있단 말인가? 저 두꺼비 같은 사내가 또 나를 덮쳤구나. 은비는 아픈 몸을 일으켜 쇠죽을 쓰고 밭의 일꾼들에게 밥을 나르기 위해 바구니를 이었사옵니다. 땀이 비처럼 흐르고 눈앞이 어지러웠사옵니다. 온몸이 젖고 한기가 들더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은비는 길바닥에 쓰러졌사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은비는 정신이 몽롱했사옵니다. 여기가 길인가 헛간인가 또 그 왼수 같은 방인가 저 두꺼비가 또 덮칠지 모르니 빨리 나가야 하리라. 은비는 귀신에 홀린 듯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쳐나갔사옵니다. 이를 본 시어머니 이씨가 버럭 소리쳤사옵니다. 이년아, 어찌 그리 방정맞단 말이냐. 그릇을 다 깨뜨리고도 정신없는 년 같으니. 이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은비에게 달려들어 몽둥이로 머리와 등 마구 두들겨 싸웁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은비는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사옵니다. 오히려 으스러지는 몸에 몽둥이가 툭툭 닿는 것이 괴상한 쾌감을 주었사옵니다. 이씨는 힘껏 은비를 때리다 지쳤으나 은비의 얼굴을 보고 소름이 끼쳤사옵니다. 은비가 미친 듯 입꼬리를 희죽이며 멍한 눈으로 서 있었던 것이옵니다. 이년아, 부엌에 가서 저녁밥이나 차려라. 은비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사옵니다. 제 신세가 어찌 이리 한스러운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일, 밤마다 겪는 고통,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떠올리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그때 철민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은비는 철민을 보자마자 간이 오그라드는 듯 했사옵니다. 다시금 그 지긋지긋한 밤을 피할 궁리를 했사옵니다. 이 모두 저 왼수 같은 방 때문이구나. 그 방만 없애면 저 두꺼비에게 짓눌리지 않으리라. 은비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사옵니다. 그날 밤 난데없이 초가집 건너방에서 불이 일어났사옵니다. 바람이 불어 삽시간에 지붕까지 불길이 번졌사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은비는 근래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뛰어다녔사옵니다. 불길 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사옵니다. 한여가 밤에 도망쳤다 고려시대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어느 고을에 정소월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소월은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필사적으로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뒤쫓는 이는 없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멈출 줄 몰랐다. 더 이상 발을 뗄 기운조차 남지 않았을 때 소월은 길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차라리 이 강물에 몸을 던지는 게 낫지 않겠나? 소월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홀몸으로 떠돌던 아이였다. 그러던 중 그 고을에 이름난 양반댁 안주인 윤씨 부인에게 거두어져 자랐다. 윤씨 부인은 소월을 딸처럼 아끼며 키웠다. 아이고 소월아, 네가 내 곁에 있으니 이 늙은이 마음이 따뜻하구나. 부인은 늘 따스한 말로 소월을 위로했다.
하지만 부인은 지병으로 몇 년 전부터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고 소월은 그런 부인을 위해 동네 소식을 전하며 마치 모녀처럼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부인, 요즘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 윤씨 부인이 물으면 소월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부인. 아랫마을 박문수 날이 댁 큰아드님이 혼례를 올린다 하옵니다. 늙은 총각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다들 축하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강진댁 아주머니가 또 딸을 낳으셨는데 무당이 이번엔 틀림없는 아들일 거라 했던 터라 다들 웃음꽃이 피었사옵니다. 소월의 재치 있는 이야기에 부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무당 참 엉터리구나. 윤씨 부인은 무뚝뚝한 아들들만 두었기에 소월을 딸처럼 아꼈다. 덕분에 소월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집에서 자랐다. 부인은 예의 바르고 인정 많은 이였다. 하지만 부인의 남편 최상렬 대감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속내가 용렬하고 심사가 뒤틀리면 하인들에게 매질을 일삼거나 거만하게 굴었다. 그나마 집안이 번성하고 마을에서 인심을 잃지 않은 것은 윤씨 부인의 덕이었다. 소월은 어릴 적엔 평범한 아이였으나 자라면서 피부는 희고 인물은 곱게 변해갔다. 마을 처녀들 못지않게 아름다워진 소월을 평소 하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던 최상렬 대감이 어느 날부터 흘끔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야릇한 미소가 깃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월이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다. 바닥을 닦고 있던 소월 뒤로 최상렬 대감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소월을 와락 끌어안았다. 너 같은 종년 하나 건드린다고 누가 뭐라 하겠느냐. 혹시 아느냐. 내 후실로 들어앉아 팔자를 고칠지. 소월은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 대감을 밀쳐내고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소월은 문을 박차고 곧장 윤씨 부인이 계신 안채로 달려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부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월은 방금 전 일을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윤씨 부인은 소월의 말을 듣고 눈을 부릅떴다. 너는 잘못한 것 하나 없다. 영감쟁이가 노망이 났구나. 사내에는 힘이 있어도 여인을 탐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다. 그러나 부인은 소월의 두려움을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소월아, 대감의 분부를 거스르면 틀림없이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분부대로 하면 내가 너를 키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 어찌 살겠느냐. 부인은 소월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소월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귀한 폐물과 옷가지를 싼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다. 곱게 키워 시집 보낼 때 챙겨줄 요량이었는데 영감쟁이가 이리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멀리 도망가거라. 이 폐물이면 새 삶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인, 제가 어찌 떠나겠사옵니까? 대감이 아시면 어쩌시려 하옵니까? 부인은 단호히 대답했다. 내가 심부름 보냈다 하며 입을 굳게 다물 것이다. 그 사이 너는 멀리 가야 한다. 알겠느냐? 누가 볼세라 어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소월은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 소월은 하룻밤 사이에 바뀐 신세가 기가 막혔다. 혈육도 의지할 곳도 없이 홀로 남았다. 살아서 뭐 하겠나? 소월은 넋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강물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어떤 사내가 소월을 향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젊은 처녀가 이른 새벽 강가를 헤매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겨 다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여보시오. 이른 새벽에 젊은 처녀가 강가를 어찌 그리 서성이는 것이오? 사내가 물었다. 소월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살 길이 막막하여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지려 하옵니다. 사내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소월을 바라보았다. 젊고 곱게 생긴 처녀가 세상을 버리다니 사정이 어떻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겠소. 나 또한 장가를 들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는 몸이니 우리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소월은 사내를 살펴보았다. 생김새는 멀쩡하고 어딘가 듬직하며 산 같은 면모가 있었다. 그의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했으나 이 또한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소월은 그를 따라가기로 했고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세월이 흘러 소월을 떠나보낸 윤씨 부인은 가슴에 시름을 묻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최상렬 대감의 집안은 기운이 쇠하기 시작했다. 대감마저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들도 차례로 병들어 죽었다. 결국 대감의 손자 최민재만 홀로 남았다. 하지만 가세가 기운 지 오래라. 민재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양반의 체면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던 민재는 곰곰이 생각했다. 선조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이 많았다 들었는데 그들의 호적이 어딘가 있을 터. 그걸 찾아 그들을 붙잡으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지. 고려시대 노비는 상전의 소유물이었고 호적이 있는 한 상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다. 운 좋게 상전의 집을 떠나더라도 해마다 공물을 바쳐야 했다.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상전은 노비를 돈 받고 다른 이에게 팔아도 그만이었다. 민재는 이 생각에 빙그레 웃으며 노비 호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향했다. 민재는 그곳에서 호적을 내밀며 거만하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집 노비들이다. 이 호적을 보아라. 이제부터 해마다 곡식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를 잡아 팔아버리겠다. 자,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호적이다. 최민재가 종들의 호적을 내밀며 말했다. 너희는 우리 선조의 은혜를 입은 하인들이다. 조모 윤씨 부인의 너그러운 마음 덕에 지금까지 편히 살았으나 이제 내 생계가 막막해졌다. 종들은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처지에 갑자기 나타난 주인댁 도련님이 밉기만 했다. 그들은 민재를 방으로 모신 뒤 서로 모여 의논을 시작했다. 이대로 공물을 바치란 말인가.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야지. 한 종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뭘 주겠나? 이렇게 고민만 해서는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종이 물었다. 오늘 밤 그자를 없애버리자. 우리끼리 이곳에서 처리하면 다른 누가 알 리 없지 않나? 종들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굳게 다짐했다. 한편 민재는 저녁상을 물리고 고된 여행길에 쌓인 피로로 금세 잠이 들었다. 한참 정신없이 자던 그는 목이 말라 눈을 떴다. 그때 문틈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밖을 내다보니 종들이 칼과 도끼를 손에 들고 그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황급히 작은 들창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종들은 민재가 도망친 것을 눈치채고 뒤쫓았지만 민재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한참을 뛰다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종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이른 새벽,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안주인 서혜란과 하인이 길을 지나가다 쓰러진 민재를 발견했다. 혜란은 하인에게 명했다. 이 사내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피거라. 민재는 하인이 자신을 해치려던 종들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인은 그 이야기를 혜란에게 전했고 혜란은 잠시 얼굴색이 변하더니 민재를 안방으로 들게 했다. 민재가 안방에 들어서자 혜란은 벌떡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안내했다. 도련님, 절 받으시옵소서. 민재가 놀라 물었다. 어찌 이러시는지? 혜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련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 도련님 댁에서 자랐사옵니다. 도련님의 조모 윤씨 부인께서 저를 거두어 어여삐 키워주셨지요. 이리 편히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인의 은덕 덕분이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라 궁금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게 되었사옵니다. 이 집의 안주인 혜란은 바로 옛날 최상렬 대감 댁에서 도망친 정소월이었다. 소월은 그 옛날 강가에서 만난 이종각과 혼인하여 윤씨 부인이 챙겨준 폐물을 미천으로 열심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다. 자식 농사도 잘 지어 아들, 딸 모두 준수한 용모와 총명함을 갖추었고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혜란은 부잣집 안주인이 되었어도 윤씨 부인과 정답게 지냈던 옛날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 혜란은 민재를 보자 반갑고도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자식들과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분은 내가 모시던 윤씨 부인의 손자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도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혜란은 민재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혜란은 아들들에게 할 말이 있어 방으로 갔다. 그런데 우연히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형님, 저 민재란 자가 어머니의 상전 노릇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큰아들이 말했다. 그럼 어쩌겠나? 어머니께서 그리하라 하시는데. 둘째가 대답했다. 형님, 저자는 우리 목을 쥐고 있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노비였으니 우리도 노비라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못된 마음을 품고 이 재산을 뺏고 우리를 노비로 부리면 어쩌겠습니까? 혜란의 자식들에게 민재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엄한 분부에 거역할 수 없어 속으로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혜란은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할까 노심초사하던 채 민재가 혜란에게 말했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혜란이 답했다. 아이고, 며칠 더 계셔도 무슨 상관이 있겠사옵니까? 곁에서 아들들이 듣고 있자 혜란은 그날 밤 민재의 방으로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 제 아들들이 도련님을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사옵니까? 지금은 어미 말에 따르고 있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도련님께서 혼자 길을 떠나시다 지난번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민재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혜란은 차분히 말했다.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소실로 삼으시면 어떻겠사옵니까? 민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망설였다. 제 처지가 이리 초라한데 양반 가문의 자손이 종의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헤라는 단호히 말을 이었다. 도련님, 저는 제 딸을 양반댁에 시집 보내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윤씨 부인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도련님을 안전하게 모시려는 것뿐이옵니다. 어찌 제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시옵니까? 민재는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다. 헤라는 딸을 더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는 처지임에도 자신 같은 일을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재는 헤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헤라는 식솔들을 불러 딸을 민재에게 시집 보낼 것을 명하고 혼수 준비를 서둘렀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엄한 분부에 두말 없이 신방을 꾸미고 혼례를 준비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헤라는 아들들에게 당부했다. 먼 길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거라. 그리고 너는 상전을 모시고 갔다가 돌아올 때 서찰을 받아와 무사히 도착했음을 내게 알려주거라. 그리하여 민재는 무사히 고향에 당도했다. 그 후로도 해마다 헤란의 집에서 쌀과 곡식을 보내오니 민재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었다. 윤씨 부인의 따뜻한 인정과 정소월의 의리와 보살핌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었다.